안녕하세요. 자, 오늘 19장부터 20장까지 진행을 해요.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같이 봐주시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간단한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교과서에 6개로도 정리하시고 5개로도 정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5가지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불완전 경쟁입니다. 불완전 경쟁. 완전 경쟁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이제 보통은 순수 독점인 경우에는 자중 손실이 생기죠. 그죠? 근데 1급 가격 차별이라고 한다면 효율성은 또 달성이 되잖아요. 2부 가격에서도 효율성이 달성이 되죠. 자, 물론 경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효율성만큼은 달성되는 사례가 몇 사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이 아니면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독점적 경쟁 시장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A씨 곡선의 최저점으로 가야지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견해 차이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불안정 경쟁이라는 단어로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을 잡아요. 두 번째, 공공재가 있죠. 공공재. 이제 공공재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갖잖아요. 저 밑에 적혀 있긴 하지만 이제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배제 불가능성이 있고 비경합성을 갖습니다. 특히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이제 내 선호를 제대로 표출하면 내가 표출한 선호에 의해서 조세의 크기가 결정이 될 텐데 그 조세의 크기가 내가 이제 작게 설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호를 미시연 또는 과소시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치면 최저 공공재 수량보다 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두 번째는 이제 공공재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종류가 뭐 4가지 정도로 잡는 것 같은데요. 이제 소비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생산 쪽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내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따라서 외부 효과는 최적 수량보다 과소이다 과다이다라고 이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긍정적이면 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소 생산될 것이고 부정적인 내부 효과라면은 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따라서 이제 생산량이 과다 생산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과 관련된 문구도 현재 지금 19장의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조건이 좀 어려워요. 이제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구나라는 게 상태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조건부 청구권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 청구권 시장은 이제 비가 오면은 내가 좀 돈벌이가 괜찮으니까 비가 오면 내가 너에게 재화를 전달을 해주겠다. 반대로 대신 내 품종은 가뭄이 왔을 때는 별로 안 좋고 네 품종이 가뭄이 왔을 때 괜찮으니까 가뭄이 오면 네가 나에게 달라. 이게 조건부 상품권 시장 또는 조건부 청구권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시장의 특성입니다. 이게 없으면 또 이제 별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주체가 장마가 오면 이 사람이 엄청 부자고 이 사람은 별로고요. 가뭄이 오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아지고 이 사람이 별로라는 거는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둘이 고른 소비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패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거는 뭐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다음 순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보 비대칭성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보잖아요. 20장에서 나오는 정보 비대칭성.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를 서로 둘 다 모르면 괜찮아요. 둘 다 모르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데 한쪽은 알고 반대쪽이 모르는 경우에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면 다 커버한다고 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두 개를 조금 더 늘린다고 해서 아주 새로운 게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5가지 정리하시면 시험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해서 5가지 꺼내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미래의 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반드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이유는 없다는
에로우의 이론적인 논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합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제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원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때로는 환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원화를 중심으로 보유하는 그 기업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달러를 보유한 쪽에서는 이득을 봐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요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동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데 차라리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한다면 더 좋아졌을 거예요. 왜냐면 둘이 이제 하나의 기업이라면 원화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원화가 가격이 이제 가치가 떨어졌을 때 달러로 상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를 상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에로우 드브로우라는 사람과 함께 그 에로우의 드브로 정리 에로우 드브로의 정리. 자, 이거는 그 조건부 청구권 시장만 있으면은 불확실성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율이 오를지 떨어질지, 장마가 올지 가뭄이 올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그 상황별로 우리가 이제 내가 손해 보면 너한테 좀 도움을 받고, 네가 손해를 보면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줘서 밸런스 있는 소비를 달성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성을 갖는 무차별곡선을 전제했을 때에는 분명히 둘 다 효용이 올라간단 말이죠. 따라서 에로우와 함께 에로우 드브로의 정리에 따르면은 이제 조건부 청구권 시장만 형성되어 있으면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그래프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는 또 다음 순환 본 수업으로 좀 확장시키고 또 심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케이스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 어쩌면 가능할지 몰라요. 장마가 오면 좀 전달해주고 뭐 가뭄이 오면 조금 전달받고 두 번째는 있을 수가 없죠. 그 두 개의 기업이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저쪽 기업에게 전달해주고 전달받고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가는 것이고 시장에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시장이 조건부 청구권 시장으로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뭐 상황이 좋건 안 좋건 우리 다 같이 나눠 갖자라는 사회주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경제학에서는 전제되고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에로우 드브로의 정리는 뭐 건별로 케이스별로 달성 가능한 영역이 존재할지 몰라도 현실 경제의 모든 케이스를 커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지. 시장 실패의 하나의 원인으로 항상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또 완비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시장의 실패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으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보통 이거는 역사적인 흐름 거시경제학에서 좀 배우셨던 게 있을 거예요. 그 시장 실패가 처음에 등장했던 것은 대공황시기죠. 이제 시장에 맡겼더니 경제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케인즈가 이제 부각이 확 되면서 이제 정부가 가져가겠다라는 기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에 뭐 아시는 것처럼 정부 실패라는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개입이에요. 하지만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가 개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실제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질지 모르겠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가 나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은 정부가 개입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현실 경제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부가 개입하면서 또 정부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후는 모든 과목에 걸쳐서
다시 시장에게 돌려주자라는 운동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이제 전쟁이라는 중간에 이제 중요한 사건도 있었고, 이제 서양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그 타이밍이 조금 이제 뒤져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성장기에는 정부 실패로 민간에게 돌려주는 기조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70년대는 사실상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싶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 개입으로 경제를 이끌었고, 이제 사실상 이제 90년대, 2000년대부터 조금씩 이제는 살만하니까 또 금융위기 이후부터 조금씩 시장에 돌려줍시다라는 기조가 조금 더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 그다음 이 특성으로 인해 자율적인 시장기구에 의한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이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 공공재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배제 불가능성, 당연히 비경합성도 포함인데요.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단어들은 잘 만들어요, 그죠? 무임승차의 문제. 무임승차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공짜로 타는 게 아니고 이제 편승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내지 않고 편승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호 미시연 또는 선호 과서시연의 문제가 항상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공공재는 그 공공재 존재 자체만으로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지.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5번. 공공재의 최적 배분을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이 보통의 상품, 사용재의 최적 배분을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시오. 자, 이 부분은 이론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분균형 분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부분균형 분석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요. 자, 사적재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 재화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소비자를 수요함수를 꺼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잠깐 적지 마세요. P는 이제 한 사람은 100-Q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P는 예컨대 이제 150-2Q 같은 형태의 숫자를 200으로 하자. 200-2Q 같은 형태의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적재화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까? 사적재화, 수량입니다. 그럼 똑같은 건 뭐예요? 가격입니다. 자, 사적재화에서는 특수한 가격 차별이라는 독점 시장의 유형을 고려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격은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는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사람을 수요함수를 두 개 꺼냈다 하더라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P라는 거는 사실은 부여가치 가능 한계 편익을 말하죠. 그죠? 내가 이만큼 수요량을 쓰고 있을 때 추가되는 수요량에 대해서 이만큼 내가 편익을 부여하고 돈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한계 편익이 바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PA하고 PB는 문제는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계 편익이 일치할 때 실제로 시장 가격이 자연스럽게 단일 가격으로 설정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QA하고 QB는 어떻습니까? QA하고 QB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가격이라도 우유를 10개 사 먹고 어떤 사람은 뭐 5개 사 먹고 뭐 많이 사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급자들이 바라볼 때 시장 전체 수요량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수요량의 합이죠. 이거를 합친 것이 바로 라지 Q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실제로 이제 사적재화에서는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을 수평합하게 돼요. 수평합해서 나는 몇 개, 너도 몇 개, 수평합하면 전체 몇 개가 나오죠. 따라서 개별 사적재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전체 수요 곡선을 꺼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평합이라는 이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수평합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힌트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제로 계산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Q로 정리하자. Q로 정리하자. 그래서 사적재화의 경우는 Q로 정리해야 됩니다. A라는 사람 Q로 재차 정리하니까 얘는 100-P A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 것도 정리를 합니다.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을 재차 정리를 했더니 넘기고 빼주고 2로 나눠주니까 이거는 100
마이너스 2분의 P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두 개를 합치자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왼쪽 항이 라지 Q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그냥 합치면 돼요. 200 마이너스 2분의 3P. 자, 이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전체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것 과정 자체는 수평합이라는 작업을 진행해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간단하게 조금만 빨리 그릴게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Q하고 P를 기준으로 이 사람 거 그림 그리는 거 어려운 작업 아니죠. 그죠? 예컨대 이 사람이 이제 A이고 이 사람이 B라고 지금 가정을 했으니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이 느낌이네요. 100을 기준으로 이런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배율이 안 맞죠?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훅 합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너무 좁게 했네. 너무 좁게 했어. 이 정도도 충분한데. 아니지. 다시 너무 또 넓게 했네. 그림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 이쪽이 이제 100이고 이쪽이 100이라고 마킹하시면은 뭐 눈으로 보는 기울기가 좀 어색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현재 이게 바로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라면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은 저 위에 2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수요 곡선을 갖는 게 바로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수평합해야지만 실제로 전체 수요 곡선이 등장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보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영역은 수평합하면 안 돼요. 수요 곡선은 1사분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1사분면 이 왼쪽에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평합을 할 때에는 보이는 것만 수평합을 한다. 보이는 것만. 따라서 100을 기준으로 위쪽에서는 그냥 이 사람께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의 궤적이 되는 것이고 0과 100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을 수평합한 것이 바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 2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은 이 두 점을 쭉 연결한 것이 바로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MC 곡선이 여기를 관통하면 B는 수요자가 못 되는 거예요. MC 곡선이 여기를 관통하면 둘 다 수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출제가 된다면 재미없게 여기를 관통시키진 않아요. 이쪽을 관통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사적재 시장에서 전체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공공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공재는 자, 부분균형 분석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죠. 공공재의 경우는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일단은 적어 볼게요. PA, PB, QA, QB.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는 P입니까? 아니면 Q입니까? 공공재예요. Q. 여러분들 국방 서비스 받으시잖아요. 국방 서비스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전체 한 30%만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100% 받는 것 같고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나는 또 못 받는 것 같고 조현병이죠. 나는 국방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따라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요즘 그 단어를. 실제로 굉장히 그 무서운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예전에는 좋고였는데 지금은 이제 썩소 분위기가 나서 어쨌든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기준을 이제 Q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라서 이 둘을 합친 것이 Q가 되고 한 개 편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공재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요. 예컨대 이제 가로등 같은 게 지금 현재 우리 마을에 내가 이제 통학로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증가시키면은 얼마의 편익이 필요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A는 밤눈이 밝아요. 나는 편익이 거의 없는데 구태여 계산하면은 1,000원쯤 되려나? 1,000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밤눈이 어두워요. 어릴 때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어두운 데서 자꾸 책을 봐서 나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낼 수 있을 것 같다. 두 사람만 이제 조세를 걷어도 10만 1,000원이 거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수량을 누리지만 부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부여하는 가치들을 모두 합쳤을 때 사실상 이게 전체 가격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수지갑을 해야 되거든요. 수지갑을 한 수요 곡선은
단순하게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 편의상 도출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수유곡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잠시 뒤에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 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하실 때 이거 기준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P로 정리해서 합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왼쪽에 보시면 또 있죠. 제가 필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거 그대로 옮겨 적으면은 PA equal 100 QA라고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PB equal 이번에는 200 EQB라고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쳐요. 그게 바로 라지 P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00이고요. 마이너스 3Q. 이게 바로 시장 전체 수유곡선이에요.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수유곡선이다라고 답하면 안 돼요. 저기도 저 밑에 합친 거를 단순하게 수유곡선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는 설명한 셈이 되었지만은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잖아요. 따라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쪽도 좀 이제 위로 길쭉하게 그리는 게 좋겠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수유곡선을 계산해 보니 이랬고요. 이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더 길어지면 좋겠죠. 100, 100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은 200, 100이었어요. 비율 좀 안 맞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것이 지금 절편이 되죠. 그죠? 근데 모든 곳이 이렇게 수지갑을 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 밑에 있는 사람들 거 이거 합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엮여 있으면은 또 우리가 저런 이제 쪼개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차피 뭐 여러 번 보셔야 되니까요. 수지갑을 해야 되는 건 0에서 100 사이까지예요. 100에서 넘어가는 공공재에 대해서는 둘 다 수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300 찍어주시고 쭉 직선으로 그어주시면 그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수요 곡선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면 시장 가격이 250이면은 누군가가 수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지. 그죠? 200 넘어가면 그 누구도 가로등 없어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경제에서 이 위에 있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수요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계산할 때는 써도 돼요. 계산을 위한 곡선이에요. 그 교점에서 내가 공공재를 이만큼 생산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면 A는 이만큼 조세내고요. B는 이만큼 조세내면 돼요. 그러면 가수요 곡선에 위치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공재라는 것은 최적 배분을 위해서는 이제 편익을 합친 것들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게 기본적인 공공재 최적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 균형 분석까지도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반 균형 분석의 도출은 보통은 재정학이라는 과목에서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경제학에서는 꺼내놓은 것만 충분하지 도출까지 복잡하게 하자라는 요청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일 쉬운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쉬운 방법. 공공재는 요거 합치면은 얘랑 저기 일치하는 게 전체의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수식을 꺼내봤어요. 공공재 쪽을 이렇게 꺼내봤더니 얘는 이제 PA 플러스 PB 이퀄 P가 된다고 합니다. 얘랑 뭐랑 일치시키는 거죠, 우리가? MC 공공재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공공재를 이제 G라는 첨자를 써서 G를 다 붙여볼게요. 자, 사적재 어떻습니까? 사적재는 PA는 P, B는 P입니다. 맞죠? 저 왼쪽에 위에 있는 수식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근데 이게 뭐랑 일치해야 됩니까? MC 사적재와랑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첨자를 사적재를 X 첨자를 붙였어요. 뭐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죠? 저 가격하고 우리가 뭐하고 일치합니까? MC하고 뭐하고 일치시키는 거죠? 마지널 코스트하고 일치해야 되는 건 마지널 베네핏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둘을 그대로 분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적재분의 공공재로 분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것들은 죄다 일치하고요. 위에 있는 건 합쳐야 되니까 위에 있는 거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이거 공공재로 판단할 때 위에 있는 걸 재차 이렇게 적어요. 마지널 베네핏 A, G. 문제 있습니까?
문제 전혀 없죠.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주어진 수량 대비 세로축의 마지널 베네핏을 기준으로 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마지널 베네핏 B, G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마지널 코스트 G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나중에 필기하시는 거 보면서도 아 이게 이렇게 내려온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지저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필기 자료를 제출하면 잘 썼으니까 합격 그러면 열심히 필기하셔야지. 그지? 그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공공재를 위에다 넣은 것인데 사적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뭘 밑에 집어서 나누시건 어차피 수식은 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번에는 요거 이제 옮겨 적습니다. 요 밑에는 얘를 이걸로 나눠요. 이렇게 적어도 됩니까? 마지널 베네핏 A, X 전혀 상관없죠. 그죠? 얘는요. 얘는 여기다 적습니다. 이대로 적어서 마지널 베네핏 X, B 얘는요. 얘는 여기다 적습니다. 여기다 적으면은 마지널 코스트 X 사무엘슨 조건이 나왔어요. 사무엘슨 조건. MUI분의 MUX가 MRS GX잖아요. 마지널 베네핏이니까 한계 효용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마지널 베네핏이 마지널 유틸리티예요. 따라서 한계 효용 MUI분의 MUX는 MRS XY죠. 그죠? 그러니까 MUI분의 MUX는 MRS XY니까 요거는 MRS GXA가 되는 것이에요. 납득하죠? 그죠? 플러스 요거는요. MRS GX B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성립됩니다. 한계 비용의 이 변화를 보고 우리는 MRT라고 불러요. MRT GX가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무엘슨 조건이라고 불러요. 사무엘슨 조건. 이 왼쪽에 부분균형 분석으로 접근하는 이 조건을 보고 우리는 보헤인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보헤인의 조건.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저렇게 했었지라는 이 연습을 하시는 게 목표고요. 다 교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교재에 싹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조금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막 필기 엄청 열심히 하고 싶죠. 책 한 권 만들면 끝나고 막 뿌듯하고 눈 감으면 눈물도 조금 나고 막 자부심도 느껴지고 근데 예비순환 때 필기하신 거 나중에 못 봐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필기하시는 것도 나중에 보면은 지금 공부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왜냐면 내가 기초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은 쳐다보고 있으면은 보기 싫어요. 뭐 이거 다 이런 것만 잔뜩 또 적어놔서 여기 별표는 왜 쳤어? 바람직한 공부 방향입니다. 근데 저기 추울 때 12월 달에 여기 필기한 거 보시면서 별표 필기 잘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발전이 없었던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필기하시는 거는 지금의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약간 막해도 괜찮아요. 막해도 괜찮고 이제 여기서 뭐 칼각 맞추고 집에 가서 필기 다시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고시라는 준비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해놨어요. 제가 칼각 맞춰놨어. 그래프도 2번, 3번 그려가지고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마인드 교재를 통해서 추후에 여러분들 충분히 점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5번에서 설명이 좀 길었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전초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탄탄함을 갖고 출발하기 위해서 5번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6번 보겠습니다. 김 씨와 박 씨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어떤 공공재가 있는데 이를 생산하는데 한계 비용은 40입니다. 공공재의 가격이 P,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으면은 봐요. 벌써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 예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적재는 아마 안 물어보지 않을까? 물어봐도 뭐 어렵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공공재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죠? 문제에서 Q를 X로 준 것이지 실제로 뭐 다른 방식으로 풀기 요청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수요 곡선을 뭐로 정리하셔야 돼요? P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P로 정리를 해봤더니 P는 그 양수부터 먼저 적을게요. 50-X가 되는 게 그 위에 있는 김씨예요. 김씨. 그래서 김씨, 김이라고 적자. 김. 밑에 있는 거 이제 박씨죠. 박씨는 그 위치를 바꿔서 정리하면은 넘겨서 나누면 15-2분의 1 맞죠? 15-2분의 1 15-2분의 1 X
박씨. 자, 첨자 지워도 되는 거. 이 첨자 지워도 됩니다. 김씨의 수요량과 박씨의 수요량은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지우면 안 되는 거. 왼쪽 거 지우면 안 됩니다. 이 논리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거 둘 합쳐요. 둘 합쳐서 이제 전체 P가 되는 것이에요. 전체 P. 그리고 합치면 65입니다. 그리고 또 합치면 2분의 3 X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하나 빼먹었어요. 어떤 단계를 빼먹었냐면 그림을 그려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작업.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공허한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봐요. 자, 이거 그대로 한번 되도록이면 비율을 맞춰가지고 해볼게요. 50하고 그 다음에 절편이 50이죠. 그래서 50, 50이라는 수요 곡선이 바로 김씨의 수요 곡선입니다. 되도록이면 비율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수평합의 영역을 이제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2분의 1이니까 얘는 절편이 여기가 15밖에 안 되고 이제 이쪽은 2분의 1이라고요? 30, 그지? 30이니까 이게 바로 박씨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거 수평합한 게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성립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G 영역이에요. X지만 0에서 30까지만. 0에서 30까지는 절편 65로 불려놓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아니지 좌하향하는 좀 위의 수직합이 바로 시장 전체의 공공재 수요량이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박씨는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사분면을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합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50 넘어가면 아무도. 그죠?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냐면 한계 비용이 지금 현재 문제에서 40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미없게 여기를 관통시키진 않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줄 수 있다니까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이 친구들 설마 기계적으로 그래프 합쳐야 되는 영역에 대한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푸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은 기계적으로 줘버려요. 어떻게 줄 거냐면은 MC를 10으로 줘버려요. MC 10. 그러면 MC 10이니까 아 오케이 풀었어. P는 MC. 따라서 넘겨줘요. 55. 3분의 2 곱하면은 3분의 2. 숫자가 왜 이렇게 더러워? 뭐 내가 맞겠지. 3분의 110 하고 제출하세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왜? 10이면은 이걸로 가야지. 10이면은 그냥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뭐 모시기가 아니고요. 10이면은 40이에요. 40. 중요한 정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경제학에서 그래프의 도움을 받을 때 대부분 내용들은 내가 말로 하니까 조금 장황해지고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프로 직관력을 좀 받는 정도로 많이 쓰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그래프 없이는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는 영역도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밀해지죠. 40, MC. 이러면 되죠. 40이면 여기 대입하셔가지고 25니까 뭐 3분의 50, 3분의 50이 정답이 될 거 아닙니까? 3분의 50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분수가 나와도 그냥 가는 거예요. 분수가 나오니까 뭐 사람은 공공재는 3분의 1개씩 단위로 쓸 수 없으므로 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수가 나와도 정답으로 제출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나서 각각 얼마씩 내는지도 구할 수 있죠. 뭐 안 구할 것이지만 이게 바로 각각 두 사람이 얼마씩 돈을 내는지에 대한 좌표예요. 한번 해봐요. 한번 좌표 구해보시면은 그거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6번 문제는 사실상 방금 전에 이론 설명을 길게 드린 거 예제 문제가 되죠. 그죠? 7번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그 용의자의 딜레마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임승차를 하는 게 우월 전략일 때 보통 우리는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무임승차가 표를 그려서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숫자를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정답이다, 그걸 찾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 예컨대 내가 무임승차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무임승차를 하지 않는다면,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면, 무임승차를 하지 않는다면,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 무임승차를 하는 건 언제나 우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부심 이런 걸 함수에 넣지 않는 순간 나만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이제 무임승차가 과소시현이, 최소한 과소시현이 나의 이익이에요. 따라서 예컨대 숫자를 이렇게 설정하면 어떨까요? 여기 7,7. 근데 둘 다 무임승차 하면은 3,3. 당연히 둘 다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면은 선호 미시현은 오바고, 미시현이면 정보가 안 믿을 수 있으니까 과소시현이면 자연스럽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데 주민에게 물어봐서 가로등 하나 설치할 때 편익이 얼마세요? 빵이요. 왜? 그건 아니지. 있겠죠, 편익이. 그럼 어떻게 다니시려고요? 저기 핸드폰에 후레쉬 기능이 빵빵해가지고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 후레쉬를 켜기 위한 전기 비용이라도 불러줬어야지. 그치? 따라서 0은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정말로 생각이 없을 수는 있어요. 이제 요즘에 훈련 중이라서 어두운 길을 다니는 훈련 중에 가로등이 있으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0은 좀 무리고, 무임승차를 사실 과소시현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워요. 선호 과소시현으로 보는 게 좀 자연스럽고, 무임승차를 안 한다는 건 진실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죠. 진실된 선호를 표출한다. 근데 이게 우월 전략이고 이게 우월 전략이 된다는 것은 숫자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임승차를 안 했을 때 내가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케이스 있죠. 그 하게 되는 케이스를 내가 하면은 나는 무려 10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데 한 1 정도 잡을까? 1? 떨어집니다. 반대로 얘가 안 했을 때 나 혼자 무임승차를 하면은 이번에는 얘가 10이 돼요. 우월 전략 궤적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점 찍습니다. 무임승차 안 하면 7하고 10, 1하고 3. 그 다음에 반대편도 점을 찍습니다. 무임승차를 안 하면 7하고 10, 0, 1하고 3.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거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우월 전략 균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꺼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8번 어떤 상품은 개당 1,000원의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MC가 지금 현재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MC는 어떤 MC가 됩니까? SMC예요? PMC예요? 적혀있는 MC는 PMC이고 SMC를 도출할 필요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MC 곡선을 3분의 1Q, MC를 3분의 1Q 플러스 500으로 제한을 해줬고요. 개당 1,000원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다 일단 좀 적어놓죠. P는 1,000원이에요. 1,000원. 완전 경쟁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경쟁 시장 P가 이게 바로 해석하자면은 이 기업의 MR 곡선이나 다름이 없겠죠. 주어진 가격이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서 받은 MC가 이제 PMC예요. 그죠? 개별적으로 생산할 때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SMC를 도출하셔야 되는데 보시죠. STC는 PTC 뭐 알아보시죠? 사회적인 총비용은 개별적인 총비용 플러스 소셜 마지널 데미지입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사실 마지널 소셜 데미지라는 기호를 이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소셜 마지널 데미지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에요. 사회적인 한계 데미지를 말하는 거죠. 피해액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둘을 죄송해요. 여기 마지널 아닙니다. 마지널 아니고 T예요. T. 소셜 토탈 데미지입니다. 위에도 M이 아니고 T입니다. T. 그래서 요거를 다 미분을 하면은 SMC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PMC 여기 적어야 할 것을 SMD 소셜 마지널 데미지가 기본적으로 PMC와 합쳐져야지만 사회적 총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개별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고 이거는 이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입힌 피해 한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교재에서 지금 현재 밑에는 마지널 SD라고 하셨는데 다 말씀드리지만은 SMD라는 표현을 조금 더 빈번하고 조금 더 자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로 인한 산출량 한 단위당 피해액 2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3분의 1
Q 플러스 500 여기까지가 PMC고요. 플러스 200 이게 바로 소셜 마지널 데미지가 됩니다. SMC 곡선 구했죠. 그죠? 그림의 배율 신경 쓰지 말고 좌표만 찍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균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거 자체는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현재 직선을 쭉 그으면은 그게 현재 1,000원 기준으로 이 기업의 직면한 가격이자 이 기업의 수요 곡선이자 이 기업의 MR 곡선이죠. 개별 기업 차원에서요. 따라서 일단은 원점에서 500 기준으로 3분의 1, 500 기준으로 3분의 1. 이게 바로 P 더 완만하게 그릴게요. 길쭉하게 그렸으니까 500을 기준으로 이제 정밀하게 그릴까? 완만하게 그린 게 바로 PMC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구하는 게 무슨 일이야? 대입하면 그만이지. 근데 사회적으로 200이라는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여기 700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똑같은 이 직선인 SMC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개별적으로 놔두면 여기가 Q0이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SMC 곡선에서 도출된 Q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산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기업이죠. 그죠? 따라서 자율적으로 맡기면은 저기 MC 곡선에 1000 대입하면은 500에 1000 나옵니까? 1000? 1000이 나올 것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1500 P 3이구나. 절묘한 위치에 형광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3이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잘 안 보여.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실수하면은 눈을 좀 부릅뜨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화감이 느껴져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멈칫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1500입니다. 1500 여기가 900입니다. 됐어요. 정답은 이미 대입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의미를 더 뽑자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비순환 때 말씀드렸던 거 자중손실 구하는 방법 이거 시험 보는 날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들고 가셔야 돼요. 바람직한 곡선들과 실제 달성된 수요량 수직선 끌어올렸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삼각형을 우리는 자중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여기서 바람직한 곡선은 얘예요. 얘. 그지?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실제 달성된 수량은 Q0. 여기가 바로 자중손실입니다. 자중손실이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는 저 빗변친 삼각형의 영역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자중손실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적이다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9번 어떤 상품의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한계 비용식이 주어져 있고 MSD라고 하셨는데 SMD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잦아요. 2분의 1Q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재차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방식을 그대로 써먹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 전체 수요함수는 쓰면 될 것 같고 생산하는 데들은 그 MC 세 번째 줄에 그게 MC가 PMC죠. PMC. 따라서 문제에 적혀있는 PMC는 다시 옮겨 적을까요? PMC는 EQ 플러스 20 EQ 플러스 20 소셜 마지널 데미지라고 합시다. 자주 쓰는 용어로 MSD라고 하셨는데 2분의 1Q 2분의 1Q 자 요거 그냥 통째로 합치면 뭐가 나오죠? SMC SMC는 2분의 5Q 플러스 20 맞죠? 그죠? 그리고 수요 곡선 어떻게 구하죠? 뭘 구해? 문제에서 줬는데 이제 P로 정리를 한 번 정도는 할 필요 있으니까 이제 그림 그릴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 수요 곡선은 역수요 함수가 마이너스 2Q 플러스 넘겨서 곱하기 2 하면은 200입니다. 200. 자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계산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끝났죠. 그죠?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기면 뭐라고 하세요? P는 PMC. 사회적으로 최적인 좌표는 어떻게 구하세요? P는 SMC. 됐습니까? 그죠? 따라서 실제로 이 그래프는 방금 전에 평행하게 SMC가 올라왔던 것과 달리 조금 느낌은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게 200을 기준으로 쭉 따라 내려와서 이게 바로 전체 수요 곡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가로축 절편은 100이에요. 100. 그리고 MC 곡선은 20 되게 밑에서부터 출발하네요. 20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2분의 5라서 2분의 5
점부터 구하자. 그림을 잘 그리려면 사실 교점부터 구하는 게 최고예요. 얘하고 일치할 때 점을 먼저 구해봤더니 180에 2분의 5 2분의 4 2분의 9 9분의 2 얼마예요? 40? 40이네. 40은 요 정도. 그지? 그림이 정밀하게 나와요. 40에서 교차하는 게 이 MC 곡선의 위치인 것 같으니 요게 바로 PMC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랑 좀 계산했죠. 그지? 다시 요게 바로 SMC가 되는 것입니다. SMC. 제가 지금 얘랑 계산했어요. 얘랑 둘을 계산했고 이제 PMC랑 계산하시면은 EQ를 빼야 되니까 5 차이 나겠지. 따라서 45가 됩니다. 45. 45 대충 이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점에서 만나야 되는 게 바로 이제 PMC. 됐죠? 그림이 정밀하게 나왔죠. 따라서 PMC와 SMC 곡선을 그림을 그릴 때에도 사실은 교점부터 구하고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대충 긋고 그리면은 이상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뭐 재차 설명드릴 이유가 없죠. 왜냐면 방금 전에 풀었던 거하고 이제 뭐 수유곡선이 수평이다라는 것만 좀 차이가 났지 어차피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는 PMC, 여기 이제 개별기업 차원에서 Q제로 구하는 법이고 이제 P는 SMC, 이게 바로 이제 전체 이제 가장 효율적인 좌표를 찾는 기준이 되니까요. 상관은 없죠. 그죠? 10번. 모든 오염물질을 0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사실은 마지널이 중요하대요. 자, 이거는 그래프 하나를 또 오랜만에 점검을 합시다. 자, 그래프에는 그 MAC라는 개념을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가로축을 오염량으로 이제 판단하는 그래프인데 교과서에는 그냥 둘 다 MC라고 적어놔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용어를 쓰셔야 되는데요. 현재 기업이 이만큼 오염량을 자유롭게 방출을 하고 있어요. 즉 생산량이 아니고 오염량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린 것인데 오염량을 줄이려면은 저감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줄이려면은 그거 이제 좀 크게 올라간대요. 이렇게 왼쪽으로 줄이면 줄일수록 한 개의 어베이트먼트 코스트가 상당히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을 방출하는데 거기에서 한 20% 방출하는 비용보다는 40% 방출을 줄이려고 하니까 20 줄이는 것보다 더 비용이 훨씬 더 2배가 아니고 4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것 자체도 줄이면서 추가적으로 줄이려면 비용이 올라가는 걸 가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오염량이 제로면 사회적으로 피해액이 제로죠. 오염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염량이 10일 때보다는 20일 때 피해가 4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소셜, 마지널, 데미지 곡선이 기본적으로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최적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환경단체가 들으면 펄펄 뛸 이야기지만은 경작에서는 교점이 최적이에요. 왜냐면 봐요. 이만큼의 오염량을 방출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탈 어베이트먼트 코스트 제로가 이만큼이에요. 사회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염량이 0에서 R스타로 오는 동안에는 이만큼이라는 소셜 토탈 데미지 제로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총 비용이에요. 따라서 R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경제에서 감수해야 되는 비용은 이거하고 이거의 합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곡선이 정말 신기하죠.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 또 순환해서 보자고요. 오염량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서 이 영역이 바로 면적 토탈이 되는 것이고 오염량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쪽에서부터 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염량을 더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기술적으로도 힘들다는 것인데 더 줄인다라는 것은 삼각형은 줄어들죠. 그죠? 이 왼쪽의 삼각형은 필기할 거 없어요. 바로 보면 알아요. 이런 느낌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각형은 늘어나죠.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요. 그래서 알스타가 있으면 거기서 멈춰야지 더 가는 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프를 이해하시고 기억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11번. 시장기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환경의 파괴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주장의 근거를 쓰라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볼 일이 절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리가 있겠습니까? 대체 뭘 적어야 돼? 다 돼요, 다. 시장이 적절한 유인을 시장기구에서 환경 보존한다고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시장기구에서 환경을 보존하면 이윤극대화가 달성된다면 보존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들의 인식이 엄청 바뀌어가지고 폐수를 뿌리는 거면 걸핏하면은 자꾸 불매운동을 해버려. 그런 시민단체들의 그 정보에 의해서 실제로 시장이 야 우리 폐수 무서워서 못 뿌리겠다. 야,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러면 실제로 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이 돼요. 매연을 뿌리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면 이제 물건을 안 사. 불매운동이 일어나. 그런 정도로 시민의식이 실제로 머릿속에 잡혀 있다라면은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지만 아니죠. 그죠? 실제로 우리들 소비할 때 이제 플라스틱 많이 소비하잖아. 그죠? 실제로 그런 어떤 시민의식이 시장기구에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환경보전이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환경보전이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시켜야지, 그치? 예, 정부가 개입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런 것도 있겠어요. A기업이 B기업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면 우리가 코오즈 정리 배우신 적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A기업이 B기업에게 이제 피해를 입힌다고 했는데 코오즈 정리 한계가 엄청 많지 않았나요? 그거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한계 정리하라고 했죠. 그 둘이 당사자 간의 협상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워요.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뭐 뒤에 또 적읍시다. 아니 미리 합시다. 미리. 13번 봅시다. 13번. 현실에서 코오즈 정리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거래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죠? 15번. 14번은 적을 게 거의 없으니까 바로 필기하시면 돼요. 거래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아야 하니까. 안 되죠. 두 번째, 이해관계자의 어떤 당사자들이 이해관계 당사자 설정이 어렵다라는 것. 이해관계자 당사자가 누군지 사실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피해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왔는지. 기업이 여러 개면은 그 그룹으로 가서 찾아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 설정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애매한 경우가 많죠. 소유권을 설정할 매개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큰 문제는 없어. 소유권을 설정할 매개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부하셨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협상은 가능해요. 요거는 다시 심화시켜서 봐야 되니까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소득효과가 0이다라는 가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소득효과가 0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소득효과는 보통 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계 효용이 소득에 대해서도 체감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것도 뭐 심한 내용이니까 지금 뭐 길게 보기에는 이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11번으로 돌아오시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정리되시죠? 그죠? 12번.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그 가치제라는 것이 긍정적인 내부 효과보다 좀 바깥쪽에 위치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는 반대로 살짝 놓으시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치제면은 쓰면 쓸수록 가치가 있는 재화들을 말하는데요. 긍정적인 내부 효과들은 그러니까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범위에서 떨어져 있지만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만들면 만들수록 가치가 있다라면 긍정적 외부 효과가 먼저예요. 긍정적 외부 효과가 먼저이고 가치제가 더 큰 범주에 놓여 있어요. 그죠? 자,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학 등록금 지원, 재정 지원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누가 봐도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반대하십니까? 대학 교육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대학 진학률이 높죠. 가서 뭐 하는데? MT. 뭐 마시고 토하고 MT가 그 약자 아닌가? 그지? 자, MT 다니고 술 먹고
그러니까 멀리 가서 술 먹던지 가까운 데서 술 먹던지. 그리고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너무 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긍정적 회복 효과는 없네. 그래도 가치제. 교육은 이제 누구라도 누릴 필수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볼 리가 없으니까요.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어떤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는 가치제가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내부 효과가 되기도 하고요. 이만큼의 교육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필수적인 요소도 있는데 근데 이건 좀 적기가 좀 애매해. 대학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중학교, 뭐 고등학교라고 했다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누구라도 이제 써줘야 되는 소비재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학은 조금 아니죠. 그죠?